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7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독감을 앓은 다음에 다른 증상은 다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 방송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 중에 계속 기침을 합니다.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금방 좀 멈출 줄 알았는데 기침약도 사다 먹고 그랬는데 멈추질 않아서 제가 금요일 날 마음을 먹고 병원에 갔습니다. 왜 너는 병원 가는데 마음을 먹어야 되니?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 행운이를 맡겨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행운이를 맡겨놓는 그 미용실과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요. 제가 이 동네에 지금 머물게 된 지가 12년이 됐고요. 그 이비인후과를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째 됐습니다. 물론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 병원은요. 일단 의사 선생님이 2분이시고 간호사가 6명인가 7명이 되는데 굉장히 규모가 좀 있습니다. 동네 병원 치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매번 그 환자 대기실에 환자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그 화면에 그 대기 환자 수 보면은요, 막 제가 막 15번째, 16번째, 막 그래서 1시간 이상 대기 시간이 됩니다. 제가 이 위험 때문에 다니는 내과 같은 경우에는 똑딱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해서 대충 몇 명 정도 대기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가는데 이비인후과는 아직까지 똑딱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제가 행운이를 맡기면서 대기 환자가 많을 수 있어서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딱 갔는데요. 환자가 없어요. 정말 그 대기실에 뭐 1명, 2명? 그리고 그 환자분들도요. 어린 아가들이랑 같이 온 엄마들. 그리고 그 환자 대기실에 가득 찼던 어르신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경제가 안 좋긴 하구나. 제가 미용실에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미용실 옆에 편의점인데 그 미용실 직원이랑 편의점 사장님이랑 이제 친분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편의점 매출이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편의점은요. 그 건물이 오피스텔 건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매출 자체가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편의점은 젊은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할인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소비를 못한다라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진짜 경제가 안 좋구나라는 것을 한 몇 시간 만에 엄청 실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월 6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만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게 타이머 맞춰놓고 20분 안에 방송을 끝내야 되는 이런 목표를 갖고 달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래서 방송 녹음한 거 나중에 제가 들어보면 막 급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대신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한 20분 내로 방송이 요약 정리되니까 아마 좀 듣기는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수다 본능이 있어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막 수다를 떨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제가 막 수다를 떨고 싶어서 막 수다 욕구불만에 막 쌓이면 제가 라이브를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6일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13%, S&P 500이 2.28%, 나스닥이 2.56%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정말 골 때리게 웃깁니다. 12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가만히 있어봐. 고용지표가 잘 나왔으면은 연준이 경제 좋다라고 경제백 믿고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겠네 하고 빠져야 될 뉴욕 증시가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습니까? 임금 상승률에 맞췄습니다. 하다못해 이날요. 실업률도 0.2%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실업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 때문에 하락해야 되는 주식시장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2% 이상 상승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다른 건 다 잘 나왔는데 젠장 임금 상승률이 둔하게 나왔어. 임금 상승률이 둔하게 나왔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호를 준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제가 뒷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정말 요즘 시장 골 때리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진짜 잘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잘 나왔다고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12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22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가 잘 나온 거냐? 예상치는 20만 명이었습니다.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11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도 20만 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눈높이를 지금 낮춰놓고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경기 둔화, 경기 침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1월에는요. 예상치는 20만 명이었는데 26만 3천 명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날은요.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한 달 전에는. 즉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뉴욕 증시는요. 하락시킬 생각이 없어요. 단지 임금 상승률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처럼 주식시장 상승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일단 12월 소비자 물가지표를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몸 좀 사리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자, 실업률도 전월 3.7%에서 3.5%로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 하나만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월 달에 실업률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뭐 산타랠리 뭐 이런 산타랠리가 아니라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춰서 사람들이 막 소비를 하고 그러면 판매원들이 늘어나고 뭐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졌다 이럴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바로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나선다. 그 심리가 반영이 된다. 저의 이러한 논리는요. 2019년 고용지표가 좋다고 떵떵거리던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거를 맞췄던 그 논리와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 이거 결코 좋은 거 아니다. 물론 너무 유동성이 좋아서 막 화랑 경제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상태에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앞으로 경제가 더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예상해서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내가 LG를 가려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멀쩡히 회사를 잘 다니면 용돈 받아가면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LG를 향해서만 오직 한 놈만 패는 LG만 팰 수 있는데 밥상머리에서 엄마랑 아빠랑 구조조정 얘기하고 경기 안 좋다고 얘기하고 막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막 이러면 눈치 보여서 그렇게 못하죠. 아, 엄마나 아빠가 언제든지 잘릴 수 있구나. 내가 소녀가장 혹은 소년가장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불안한 심리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시점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자,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고 해요. 11월에는 0.4% 증가했는데 11월보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으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발표되는 12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 이거 예상보다 크게 더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고 합니다. 11월에 발표한 전년 동월 대비 임금 상승률은 4.8%.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에 비교했을 때도 둔화됐다. 자, ISM 12월 서비스 PMI 지표 11월 달에 56.5였는데요. 12월 달에 49.6으로 기준선 50을 이탈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55.1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조업 서비스 PMI 지표라는 게 있는데 제조업 지표는 50 이하에 있고
두 개 지표 중에 서비스업 지표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 그래서 이 PMI 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제조업 지표는 50 이하로 있지만 서비스업 지표는 50 이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PMI 지표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구나, 그런 점만 고려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미 진작 제조업 PMI 지표는 50 이하로 내려왔는데 서비스업 PMI 지표는 ISM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 지표는 50 이상에서 계속 버티다가 이번에 49.6으로 이탈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어떤 상태다? 경기 둔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우리 당장 지금 부동산 집값 떨어지고 이러니까 주식시장이야 지난 1년 내내 3,000에서 2,200까지 계속 빠졌지만 최근 들어 집값 빠지네 하니까 이거 경기 둔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주택 지표가 꺾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전문가들이 경기 둔화가 올 거다, 향후 언제 올 거다, 이렇게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를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연준 의원들의 발언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연준 의원들은요,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할 만한 정도의 좋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다시 상승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연준은 쓸 카드가 없습니다. 자,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요, 금리를 5% 이상 인상하길 바란다. 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지금 경제 지표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사쿡 연준 이사는요, 최근 나타난 고무적인 신호에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큰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공식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이상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2%가 되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공식이 있나요? 기준금리가 5% 인상되면, 그러니까 5%까지 올라오면 인플레이션이 2% 간다라는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주택시장 일단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되고 이자 부담 커지고,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5% 인상 딱 한다고 인플레이션이 그 금리 인상 5% 이상 되는 시점에 2%로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경제는 흐름이기 때문에 연준은 인플레이션 9%가 넘어갔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7.1%까지 내려왔고, 앞으로 발표되는 인플레이션이 6%대, 5%대 정도만 돼도 금리 인상을 멈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과는 상관없이 연준 의원들은 계속 이런 발언을 할 거고요. 이날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보고 시장은 2월 달에 25bp 인상 가능성 기존의 62%에서 74%까지 상승했고요. 3월 달에도 25bp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59%에서 65%까지 상승했습니다. 근데 미쓰리의 생각은 3월 달에 얘네들 금리 인상 못 한다거든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인플레이션 앞자리가 6자로 바뀐다든가, 그리고 2월 달 한 번 더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3월 달 FOMC 회의도요, 3월 21일부터 22일 3월 하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준은 12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 1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 2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 이렇게 3개월치를 확인을 하고 3월 달 FOMC가 열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 3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앞자리가 5 정도만 바뀌어준다면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미쓰리는 올해 최초의 금리 인상이자 더 이상 금리 인상하지 않은 최초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금리 인상은 2월 말부터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열리는 올해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하는 게 유일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을 볼게요. 여러분, 이날 뉴욕 증시가 이렇게 2%대까지 상승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상승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 20만 명보다는 잘 나왔지만 11월 26만 3천 명보다는 꽤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떨어졌다. 그럼 실업률이 떨어졌다고 하면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크게 부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날 뉴욕 증시가 마치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2%대 상승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 앞에 마감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2개월 연속 둔화라는 지표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유로존이 인플레이션 2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물가 안정을 기대하고 있고요. 유로존 증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을 본 뉴욕 증시는 1월 달에 발표하는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둔화될 수 있겠는데, 예상할 만큼 둔화될 수 있겠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데라는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2%대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면은요, 1월 6일 국내 증시 어땠습니까? 삼성전자 어닝 쇼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자,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바로 일주일 전에 2022년 연말에 올해 증시가 안 좋다. 여러분 증권사들이 증시 전망했을 때 올해 어떻게 코스피 예상 밴드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2050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떠한 돌발 악재라든지 악재가 나오면 2050포인트 하다 2000도 깰 수 있겠죠. 잠깐이나마. 그런데 일주일 전에는요. 2050포인트, 2070포인트 엄청난 암울한 스토리. 거기에다가 2023년 마치 경제가 망할 것처럼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지금 상황이 아주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289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금요일 뉴욕 증시가 2%대 상승을 했으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 월요일 날 2300포인트 탈환 가능하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 1월달 주식시장 미쓰리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단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얘기했습니다. 1월 초에는 지금 분위기는 일단 물가지표 확인할 때까지 절대 주식시장을 흥분시키지 말자라는 분위기, 일단 좀 엎드리는 분위기고, 여기서 이제 1월 중순에 발표되는 12월 소비자 물가지표, 그게 눈에 띄게 둔화된다면, 앞자리가 혹시 바뀌어준다면,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 어닝 시즌에서 어떻게든지 포장을 잘해서 랠리를 이어준다면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항상 미쓰리가 잘 맞추죠. 지금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들이 쌍그리 매수를 해줬습니다. 일주일 전에 마치 증시 폭락할 것처럼, 증시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 불안감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매를 불러일으켰던, 그래서 물갈이를 시켰던 그런 전문가들은요, 정말 욕 한마디 시원하게 해주고 싶네요. 자, 재미있는 사실.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어닝 시장이지만 올해는 좋아질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1월달 뉴욕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주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시장을 눌러주기 위함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번 어닝 시즌에 발표하는 전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좋지 않더라도 해마다 1월 달에 제시하는 실적과 함께 올해 분위기, 올해 전망치를 보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지난 거 관심 없어. 안 될 수도 있지. 금리 인상 그렇게 인상했으니까 당연히 안 좋지. 자, 이번 실적은 안 좋아. 그런데 2023년은 어떠니? 하고 향후 전망에 집중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은행주 실적이 우려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시장을 누르기 위함입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 수석 미국 주식 전문가가 향후 6개월간 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고 합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하락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식만 모질이들이 이상한 전망들을 해대는 바람에 개인들이 투매하게 되고 공포스럽게 떨고 있죠. 물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진행되는 주식시장 주린이 분들이 겪었던 유동성 증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시황을 확실하게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제가 한 달 혹은 2달 전에 예상했던 2023년 전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공포에 떨 필요 없고요. 일단 1단계 물갈이는 됐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이번 주 처음 방송에 드리면서 화요일 방송이었죠. 그러니까 화요일 방송에서 외인들이 매수해 줄 거다. 바로 그 시점부터 외인들이 매수해 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매수세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2,400 정도까지 봤는데 2,400 이상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분위기 또 완전 달라져요. 그런데 2,300 정도 이상 되면 또 한 번, 좀 시장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2,300포인트, 2,350 정도 올라가 주면 또 그때 가서 한 1월 중순 돼서 뭐 1월 효과가 나타나는 둥 뭐 이런저런 하면서 또 개인들 흥분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올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될지 자세히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요즘에 너무 좀 분위기가 다운됐는데 제가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 그거 되게 사기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시사방송 같은 경우에도 뭐 윤석열 뭐 판이 바뀌었다 뭐 끝장났다 이렇게 썸네일 보면 들여다보면 끝장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썸네일을 좀 과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구독자 수나 이런 게 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 방송 그냥 뭐 많은 사람이 듣기 원치 않아요. 저와 코드가 맞는 분들이 듣기를 원하는데 대신에 들어주시는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셨으면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